네, 여러분은 지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듣고 계십니다. 예, 서대문 구글의 홍반장 같은 분이라고 제가 컨셉을 잡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홍반장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서대문구 을 국회의원 후보 전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한숨으로 시작해요. 아니. 어제도 젊은 후보가 오니까 다른 게 딱 태블릿 PC도 앞에 놓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네. 네, 이렇게 이름표도 네. 엄청 바빠요, 사실은. 엄청 바빠가지고 온갖 일을 진짜 동네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떻게 요즘에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 좀 어쨌든 후보 등록은 하셨고 예비후보 등록은 하셨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이렇게 얘기 좀 짧게 좀 해주시죠. 예. 7월 24일부터 출근 인사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200일 정도 지하철 역사랑 그리고 출근하시는 주민들 버스 정류장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을 6시 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 고충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대문구 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남가자 337-8번지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통개발 관련해서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한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이국루 회장의 전세보증금 문제 관련해서 한마음의 집이랑 함께 그 워리마트에서 고민하는 일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부채 상담이라던가 노동 상담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진보당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뭐 이렇게 또 진행하셨잖아요. 그 네. 추진 현황도 좀. 감사합니다. 네. 한 달 정도 서대문구 최초로 주민들께서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함께 해가고 계신데요. 아이들의 급식 재료 어린이집부터 초중고 시설에 대해서는 식자재 검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사능 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유해물질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2월에 구의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원래 기간은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한 달 안에 받자 이렇게 좀 고민해서 지금 마지막 수정 작업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2월 27일쯤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일정이 그럼 되는 거예요? 2월 달에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가면? 지금 저희가 발의하면은 그게 선거권, 네. 선거권이 있으신 주민 70분의 1, 그래서 3,891명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래서 그게 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정 작업이 또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요게 완료됐을 때 그 의회에 발의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발의가 되면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월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사전에는 그 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 만나서 제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례 자체는 뭐 논란이 될 소지는 적고 그러긴 할 텐데 아마 보류하지 않을까요? 네. 선거 왜? 후로? 선거 후로? 네. 그냥 그 이유만으로? 아니, 전반적으로 뭐 더 꼼꼼히 보시겠다 하고 뭐 그러실 확률이 제가 높아 보이는데요. 다른 이제 서대문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뭐 강서구도 그렇고 성동구도 이제 하고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된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어서 서대문구 차원에서는 이게 주민대회에서 요구안으로 처음에 올라온 거라서 그래서 구의회 면담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서대문 구의원 분들께서 이 방사능 안전급식 관련해서의 기본 입장이 좋으신 구의원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그런 의사를 표명해 주신 게 있으셔서 저희는 순조롭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후쿠시마 이게 지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구에도 좀 부담은 느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이게 다른 걸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인 건데, 보통은 이제 이런 진보정당에 이렇게 주민들이 찾아서 민원을 넣거나 뭘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거대 양당 갔다가 안 돼서 오는 거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요. 왜냐면 뭐 이런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등등등 하니까는 이제 정말 마지막에 거의 올 때가 이제 보통 진보정당 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 순서대로 안 되는 거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들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시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건요. 그때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주민들께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당연히 구청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구청이 주민들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찾게 되는 것이 여당 지금 서대문구 차원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당연히 힘 구의원이라던가 시의원분들을 만나서 부탁드리는 것을 하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민주당 구의원 시의원분들을 찾아뵙고 이런 형태로 보통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찾아오게 되는 곳이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차원에서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 좀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비빌 언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주민들 말씀 대다수를 좀 듣다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경우가 많진 않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듣고 찾아가는 조사 사업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할 수 있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는데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 보통 응답하시는 게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하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시거나 두 번째 경우에는 챙겨보겠습니다 하시고 답변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진보당이 지금 뭐 권력을 대단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서대문 을 지역에 출마를 하시려고 이제 하는데 이 지역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출마하시려고 하는 현 그 김용호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서대문구 을 쪽의 민원들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어쨌든 이게 안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도 들 것 같고 등등등 하는 걸 포함해서 좀 일하고 엮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두 번의 재선한 국회의원이시고 그건 사실 주민들께서 그만큼의 인정과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주민고충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김용호 의원님과 그리고 보좌관 분께서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시거나 도움을 주셨던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 애를 쓰는 대목들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풀리지 못하는 것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김용호 의원 자체 한 사람이 서대문구에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서대문구 전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체계를 세우고 실제로 실행을 해갈 것인가.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해서도 사실 좀 평가를 해보면은 사실 김용호 의원이 최근에 좀 뭐 현수막 붙이시고 했던 내용에서 질의하셨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가 보여주는 것에 대한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날카로운 면모의 정치 활동을 못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뒤가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말씀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지고 있는 뭐 검찰 자체에 대한 독재라던가 그리고 행정부 자체가 입법부에서 모든 결정사항들을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상권분립과 헌법을 다 파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에서만 싸울 문제가 아니라 광장과 국회를 함께 그 힘을 키워서 주민들의 힘으로 행정부 자체를 제압하기 위한 일들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정확한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같은 경우는 당 정책대회에서 1번 공약이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네. 그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보당에서 이번 정책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총선 핵심 정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된 것이 검찰 직선제였고요. 검찰 직선제. 네. 그럼 검찰을 직접 주민들이 뭐 선출하는 거죠. 검사장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고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직접 뽑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시 교육감을 우리 주민들이 뽑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시 지검장을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자체가 사실은 뭐 행정부도 수장은 교체되지 않습니까? 입법부도 교체되고요. 근데 삼권 분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자체에서는 엘리트들이 사실 계속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한 번도 그 내에서는 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고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 사법부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검사장 직선제가 1위 요구안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 외에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제 진보당의 공약인 것이고, 1년 그러니까 진보당은 또 다른 당하고 다르게 후보가 굉장히 일찍 결정이 됐어요. 작년에 결정됐죠 이미. 그러니까 네. 2022년도에 결정이 됐고, 갑은, 손솔, 을은, 전진이 공동위원장들이 이제 그 후보로 결정이 되고 1년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준비도 사실은 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뭐 총선 때 뭐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로 주민을 좀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임위에 가고 싶냐고 서대문 라디오에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도 있으셨는데요. 제가 가고 싶고 꼭 하고 싶은 1호 법안은 지금 금융이 관련한 것이거든요. 금융이요?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정무위에 들어가서 그래서 금융위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이게 거의 뭐 계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하는 법안을 1호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부채 상담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노동 상담과 부채 상담을 제가 지역에서 1,000명 정도의 주민들을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주민들께서 모두 다 말씀하시는 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소득은 무한정 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월급은 사실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함께 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실제 대출할 수밖에 없는 생활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개가 같이 해결돼야겠죠. 하나는 소득 자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주민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고 실제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금리를 그 이자를 내실 때 두 가지로 같이 합치잖아요. 하나는 기준금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변동하는 가상금리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상금리 이게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 신용도가 낮다라고 소위 표현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더 많은 금리를 주시고서는 대출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은행이 그만큼의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이 이자 수익으로 걷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채무 조정할 수 있고 토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은행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게 제 1호 법안이라고 제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재세란 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횡재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들은 얘기에 따르면 횡재세라는 이름이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이름으로 하면 횡재세 아니야? 횡재세라는 이름을 하는 순간 뭔가 이제 그 금융 시장을 뭔가 어지럽히는 굉장히 뭐 이렇게 진보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야 뭐 왜 좀 위험한 정책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제가 더 덧붙이긴 할 텐데 그렇게 뭐 대단히 그런 게 아니라서 오히려 이름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오히려 그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횡재세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 핵심은 이게 은행이 어떤 경영 관련한 뭐 비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자 수익을 많이 걷어들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횡재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제기가 된 것은 맞는데요. 저도 네이밍 관련해서는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대로 그리고 그 가상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달라지고 그 위험수당 자체에 대한 것은 벌써 주민들이 대출 내고 계신 상황인 거거든요. 상환할 때.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한 돈을 가상금리에 대한 돈은 은행에서 채무 조정하는데 약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정책인 그러니까 겁니다. 소위 말하는 내 신용도에 따른 위험성을 가지고 이제 이율을 높은 상태에서 그러해서 이제 네, 대출을 맞죠. 받았고 갚았으면 이미 그 위험도라는 것은 사라졌으니 거기에 대한 그 차익만큼의 어떤 그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좀 조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위험도라는 거를 가정해가지고 이율이 높았는데 이미 다 갚았다면 뭐 그건 가정했던 위험도가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좀 그렇게 얘기되면은 다시 페이백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한다. 페이백이라는 의미는 제가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쓴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높은 고이율의 이자 그 차익만큼의 비용들을 사회적으로 써야 한다. 맞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가상금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상환을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했던 요 전체 계정 관련한 돈은 다시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으로 내게 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 게 책임대출의 범위를 더 높일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페이백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개별행위요? 왜냐면 위험은 내가 부담했는데 사회적으로 돈은 그 나라가 가져간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럼 결국은 나한테 남는 건 위험 부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2일 날 신문 보면은 개인 사업자들 2억 원까지 맞습니다. 그 대출 한 4% 이상의 이자에 대해서는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횡재세라고 욕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 횡재세라는 이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이밍을 하면서 조금 더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더 그냥 윤석열 정부가 현금성 뭐 이걸 그냥 더 던져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그냥 온건하고 되게 유화된 정책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금융위에 가셔가지고 네네. 횡재세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만들고 싶다. 네. 이 얘기신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결합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실까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를 국가에서 돈을 투여해서 다 갚아주는 형태의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새 정권이 됐으니까 이벤트처럼 탕감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주민들께서 모르시거든요. 대출을 국가가 대신 상환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있는 걸 사실 모르시고 채무 조정도 체계화가 정리되어 있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빚을 또 빚으로 갚는 과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금융위 자체에 대한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정무위원회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 금융산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사실은 바라보고 통제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사회적으로는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네. 지금 진보당의 이제 원내에 들어가 계신 분이 강성희 맞습니다. 의원이시나요? 지금 상임위가 어디시죠? 정무위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네. 자, 그 뭐 어쨌든 정책은 이제 그렇게 하고 상임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국회의원이 꼭 나라 공약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역에 관련된 공약은 뭐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서대문구 울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만큼 많은 주민들을 찾아뵙고 정책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의정활동 관련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구 자체를 바꾸기 위한 데 있어서의 정책 제안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제안 받은 것을 가지고 숙고하는 과정으로 대표 정책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1호 정책이 그 검사장을 직접 뽑는 검사 직선제가 됐던 것처럼 서대문구 주민들과 함께 제1호 공약을 같이 만들 예정이고요. 함께 만들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은행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법안 그리고 구 차원에서는 국회가 같이 어떤 형태의 일들을 벌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그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정책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민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전 그 방식은 뭐 좋다고 보는데
진보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좀 이제 다른 결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떤 네.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서대문에서는 서대문 주민대회가 있고 그래서 매년 주민들께서 서대문구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구안을 모으고 함께 심의회의를 해서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투표하는 것을 통해서 서대문구청과 함께 협상하는 역할을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요. 매년 주민들의 말씀과 요구를 모아가는 주민대회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분명 당 정책과 다른 영역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해주셨던 대부분의 요구안들이 숙고되는 과정에서 좀 전환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모순되는 정책이 만들어진 적은 없고요. 오히려 주민들과 함께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또 다른 정책으로 발전시켰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는 같이 숙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상황은 사실 이게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고 법을 만드는 곳이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고 새로 만들고 뭐 이런 역할들을 정말 제대로 된 관점으로 해주면 그게 가장 뭐 이상적인 역할이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 국회의원이 민원을 듣는 사람은 이어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두 축을 다 같이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서대문 주민대회와 같은 행정부를 실제로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민대회가 행정부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국민 발안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적극화시키는 게 오히려 저는 서대문구 국회의원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면 당연히 제 국회의원이라면 제가 하는 문제인 거고 행정부가 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은 같이 통제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의 힘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책도 내셨다고요. 출판 기념회의 어떤 그 계절이었잖아요. 계절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책을 썼다고 들었는데 뭐 출판 기념회 합니까? 했습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뭐 이렇게. 아니요, 제가 지금 뭐 최근에 책을 낸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책을 낸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네. 이전에 네. 청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대학 자체에 대한 영역에서 냈던 책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노동법 노동법. 네, 관련해서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에 대한 주제로 청년 유니온 동료들과 함께 집필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노동법에 대한 영역 그리고 한쪽에서는 대학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했고 앞으로 쓰고자 하는 책은 보통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책을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야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후보 임기 끝나고 나서, 후보 네. 끝나고 임기가 끝나거나 네. 후보 신분이 내려놓아지거나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쓰고 싶은 책은 제가 지금 부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빚으로 만나는 빛나는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는 꼭 쓰고 싶고요.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썼다는 건가요? 쓸 예정이라는 건가요? 쓸 쓰고 예정. 싶다. 쓰고 싶다. 예정이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러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놔야지 그러니까요. 네, 아무도 안 쓰실 것 같아서 그 제목은 네. 제가 미리 걸어놓겠습니다. 요거와 별개로 책은 좀 쓰고 있습니까? 저요? 네. 제가 요즘 딴짓하고 있느라고 네, 열심히 머릿속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곧 말며 책 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아까 참 그 얘기는 했었던 건데 부채 상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좀 어떤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는지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부채 상담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볼 때마다 사실은 되게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뭐 한마음의 집이나 아니면 뭐 신통개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실제 부채 상담을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많이 못 들어가지고 조금 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상황이고 약간 이런 정책적으로 좀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까 약간 이런 이야기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제일 많이 상담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상담 많이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 때는 그래도 지원금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조금은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대출을 땡기든 아니면은 갖고 있던 재산을 더 쓰든 해서 버티신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해서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고 전쟁이 터졌죠. 네.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사실은 내수 경제가 살아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금리까지 더해졌고 그러다 보니 모두 다 사실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신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0년 동안 동네에서 장사하셨던 자영업자 분들께서 폐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두고선 그 기로에서 고민하고 계실 때 찾아오는 곳이 진보당 서대문 가계부채 상담센터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 관련한 채무조정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 같이 대책도 함께 찾아가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현수막을 동네에 많이 걸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빚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발생한 빚이 아닌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10년, 20년 정도 계속 갚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불량자 상태로 계속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께서 부채 상담 받고 계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몸이 아프셔서 가족들이 돌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이건 진짜 쉽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게요. 네. 채무 조정하기 굉장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연락 왔던 분은 청각 장애인이시래요. 그래서 이따가 만나 뵙기로 했는데 수어 통역사랑 같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은요 엄청 불친절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갑자기 그 압류가 됐어요. 통장이 압류가 됐는데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185만 원까지는 압류 원래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189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인 거죠, 그게요. 그 생활임금을 그렇죠,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아마 책정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 그냥 압류를 걸어버려요. 5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그냥 먼저 압류를 걸어버리는 거를 법원이 허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분들은 이걸 다시 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당장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가셔가지고 압류 금지에 대해서 변경하는 이런 거 소장을 다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전자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을 한번 가서 서류를 받아오고 다시 은행을 가고 은행에 가서 다시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법원에 가고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제가 본 분은 5번 정도 걸리셨거든요. 오가는 과정만. 이렇게 불친절한 그런 분들한테는 상태죠. 교통비도 참 그럴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채권사가 바로 다시 풀어지면 그만이거든요. 채권사가 185만 원, 네, 그 보내세요, 증명서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다시 취하할게요 하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정무에 혹시 가신다면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 하는 그 채권 업무를 하시는 업체, 뭐 기업 징벌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실제 불법 자금융 관련해서도 이게 불법해서 대출 이자를 엄청 많이 걷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최고 금리가 2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4일에 한 번씩 10% 정도 된 이자를 계속 내는 불법 사금융 상담을 제가 받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되게 이자를 걷어들인 거잖아요. 이 사업장이. 그럼 사업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까지 인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무에 간다면 바꾸고 싶은 정책. 진보당에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백서 나왔나요? 어떤 백서요? 지금 전국에서 사실 빚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전국의 이런 사례들 중에 뭐 이제 제도상 혹은 이제 운영상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백서 형태로 좀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가계부채 상담 발표회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있고요. 진보당 차원에서도 그거를 종합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정책 대안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총괄적인 영역으로 나왔고요. 이게 더 세부화시키는 과정을 추후에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이게 옛날에 진보정당 시절에 그 민주농 옛날 얘기를 너무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민주농당 시절에도 민생상담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민주당의 어떤 정책보다도 민생상담도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고 되게 그 시민들에게 그 지지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선거 끝나고도 그 사무실은 운영되나요? 네, 운영해야죠.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대목들이 하나는 선거 끝나고도 이렇게 출근 인사할 거냐, 아침 인사할 거냐. 제가 딱 그 예비 후보 등록한 다음부터 출근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7월 24일부터 출근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언제 끝나는 거냐, 맨날 만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선거 운동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부채 상담, 그 노동 상담, 그리고 주민고충 상담도 저희는 일상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서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진보당은 늘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연락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거꾸로운 질문이 뭐 연대 관련된 질문 한다고 하셨는데 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정식 등록하고 그때쯤에 우리 다시 부를 거잖아요. 아니, 연대연합. 아니,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때 또 불러요? 불러야죠. 당연하죠. 그때는 더 날카롭게. 뭐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뭐 이래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그때 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뭐 그렇다면은 더 이렇게 약간 마무리. 그리고 우리 올해 막방이니까.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한테도 마무리로 혹시나 못하시는 말씀이 새해 있거나. 덕담을. 예, 그리고 뭐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보셨죠. 그래서 서울의 봄을 보고서는 많은 분들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았다. 아주 답답하다. 그리고 현재랑 뭐가 달라졌는가 싶다. 그 당시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엄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봄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저는 그 영화를 보고서는 87년 항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는데요. 서울의 봄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품었던 꿈이 무참히하게 신군부에 의해서 다시 찢겨나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를 단죄했던 것 또한 우리 민중들이잖아요. 이번 총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에 다시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고 윤석열 정권은 그냥 사실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정권인데요. 모든 입법부까지 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간첩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말을 사용해서 전체 공산주의자,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뭐 그렇죠. 네, 전체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탄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민생 문제 관련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권인데요.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항쟁 국면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이번 총선을 단순히 그냥 한번 투표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는 진짜 돌멩이를 들고서는 정권을 심판하는 여론과 그리고 그런 운동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강장을 열고 그리고 개헌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는 국민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총선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아래에서부터 헌신하고 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세상은 문제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늘 감사드리고 한 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방송 마지막으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또 여기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약간 뭐 느낌이 그러긴 한데 어쨌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용의 해입니다. 네, 내년에 모두 매일 용 꿈꾸는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준서대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023년도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2024년도를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2023년도 마지막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아까 들었던 홍보함장 주제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김주혁이 부릅니다. 올해 안 좋았던 들으시면서 거다 있는 마음으로. 예,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습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